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제 아들에게 쫓겨났습니다. 30년을 가족 위해 일했지만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날 제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남긴 한 장의 편지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는 72세 이종길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35년간 국어 교사로 근무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지만 한때는 교단 위에서 아이들 앞에 서서 꿈과 삶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하고 늦은 밤까지 시험지 채점에 생활지도에 학부모 상담에 매달렸지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가족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내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알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은 대기업에 다니며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차남은 중소기업에서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사실 두 아이와는 깊은 대화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말은 많았지만 자상하진 않았어요. 그저 옳은 말을 한다고 믿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서서히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땐 이미 늦은 걸지도 몰랐죠. 제 아내는 그런 저와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며 아이들과 자주 소통하고 웃음을 나누던 사람이었죠. 가정의 중심은 늘 아내였습니다. 나는 뒷짐만 진 채 바깥일에만 몰두하면서도 가정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아내는 말이 없었지만 항상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많았지요. 그런 아내가 몇 년 전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몇 차례 수술을 했지만 이미 병이 깊게 퍼진 뒤였어요. 저는 그때서야 뒤늦게 아내 곁에 머물려고 했고 회사에 다니는 아들들보다 저라도 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내는 늘 저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요. 아이들 걱정이나 하지 말고.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더 따뜻한 남편이 되지 못해서. 제 말에 아내는 눈을 천천히 감았고 그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장남은 주도적으로 장례 절차를 준비했죠. 저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장남이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냉정했고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가족한테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죠?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하면 다 용서가 됩니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장남의 말에 주변 친척들마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차남은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결국 저는
내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내 아들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인생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왔는데 정작 내 가족에겐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를 숨쉬기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생전에 써놓은 한 장의 손편지가 제 손에 들어왔고 그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다면 혹은 가족과 멀어진 채 후회만 남았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인생의 가장 쓰라렸던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황토 흙이 그대로 드러난 땅 위에서 자전거 하나로 마을을 돌아다니던 시절이었지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소 한 마리로 밭을 갈았고 어머니는 손바느질로 옷을 만들어 팔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형제도 많았어요. 7남매 중 6째였던 저는 자연스레 눈에 띄지 않는 아이가 되었죠. 하지만 책 앞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란이 사라졌습니다. 문방구에서 받아온 참고서를 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KBS 국어 방송을 들으며 스스로 공부했죠. 고등학교 진학을 서울로 하게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저를 두고 저 집에서 박사 하나 나오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어깨에 무거운 책임처럼 얹혔고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간 뒤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겨울엔 연탄이 떨어진 하숙방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책을 넘기고 여름엔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제가 숨을 틔울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은 대학교 문학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성격의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그녀는 항상 식사부터 걱정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사람이 밥을 굶으면 생각도 마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이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녀를 따라다녔고 몇 해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서울 큰 병원에 간호사로 채용되었지만 제가 충북 지역 고등학교에 임용되자 한마디 망설임도 없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서울에 남겠다고 했을 텐데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이 내 집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평생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 다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땐 교직 생활이 너무 바빠서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봤고 둘째가 열이 펄펄 끓을 때도 야간 자율학습 감독 때문에 병원에 함께 못 갔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저는 그 옆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1살, 2살 자라며 장남 석훈이는 조용하고 냉정한 아이로 컸고 자남 석진이는 따뜻하고 여린 성격이었습니다. 둘 다 머리는 비상했지만 감정 표현은 적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저를 닮은 탓이겠지요. 감정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라고 배웠기에 그렇게만 키웠기에 아이들에게 해준 말 중 기억에 남는 건 남자답게 울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말고 인내해라,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간다.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키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란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권위를 내세웠던 거죠.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와 아이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진로를 상의할 때, 싸움을 말릴 때, 상처를 어루만질 때, 그녀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언제나 웃는 얼굴로 아이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장면들을 아내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지며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가기도 했죠.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참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병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췌장암 3기. 이미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솟구쳤지만 정작 그녀 앞에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는 당신한테 고마운 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 말을 꺼내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당신 사랑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병상에서도 아이들 걱정만 했습니다. 석훈이는 여전히 바쁘겠지. 석진이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그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걱정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아침,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아들들이 도착한 후에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장남은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했고 차남은 어머니 영정 앞에서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 곁에 있었습니다. 한때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나는 그날 누구의 말도 못하고 그저 방명록 옆에 앉아 조문객에게 인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아들로부터 이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내가 몰랐던 아내의 또 다른 얼굴을 손편지 한 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손편지에는 내가 외면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 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사방에서 조화가 들어오고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했고 큰아들 석훈이는 장례 절차를 도맡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작은 아들 석진이는 묵묵히 상주복을 입고 영정 사진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아내의 사진은 평소처럼 잔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낯설고 또 아픈지 내 심장은 한없이 작아져 갔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장남과 장례식장 한켠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장례 절차서가 들려 있었죠. 아버지, 잠깐 말씀 좀 하시죠. 목소리는 예에 있었지만 그 속엔 싸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니?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장례식 그냥 조용히 계셔 주세요. 앞으로 나서지 마시고 말도 삼가 주세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내 어머니 장례식인데 내가 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모르세요. 그 아이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결국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언제나 일 핑계, 사회생활 핑계, 가족은 뒷전이었잖아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크기의 깊고 오래된 분노였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석훈아.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우릴 위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들 고민은 몰랐고, 어머니 아플 때도 제때 병원도 못 갔고,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집 같지가 않았어요. 당신은 아버지란 이름을 빌린 손님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작은 아들 석진이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영정사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자리를 피해 조용히 장례식장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정말로 가족을 외면했나?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 쪼그려 앉아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삶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묵묵히 일했고 가족을 굶기지 않았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쌓아온 것들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거리였던 겁니다.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탓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 받아준 걸까요? 그 다음 날 장례를 마치고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나는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만 남은 집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당신, 밥은 드셨어요? 잠깐 앉아서 쉬어요. 아이들한테 전화 좀 해보세요. 그 사소했던 말들이 지금에 와선 칼보다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 석진이가 말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보셔야 한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정갈한 아내의 글씨로 종길 씨에게 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아주 작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 당신도 조금은 혼자가 되어보길 바랍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내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감정들, 내가 외면한 가족의 시간들, 그리고 내가 후회할 것이라는 걸. 아내는 마지막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꼭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편지를 꺼내 들고 아내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 속에 진실이 담겨 있기를 바라면서요.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멍하니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텅 빈 방, 고요한 공기, 정리되지 않은 수건 하나까지도 모두가 아내의 흔적이었고 그 모든 것이 나를 가만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상상한 적이 없었어요. 그토록 조용하고 따뜻하게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없는 거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에게 쫓겨난 기억은 내 삶에서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들의 말처럼
정말 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나는 매일같이 나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작은 아들 석진이가 내민 작은 봉투 하나, 그 봉투 속 안에의 편지가 그동안 내가 외면해온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글씨는 아내의 것이었지만 그 말투, 표현, 단어 하나하나에서 평생 나를 품어준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문장이 내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되어보길 바랍니다. 처음엔 그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수 같기도 했고 벌 같기도 했죠. 하지만 곰곰이 되새기다 보니 그건 원망이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짜 가족의 무게를 느껴보길 바랐던 거였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 하나가 우리 모두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녀가 없어진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나는 아내의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엔 손때 묻은 앨범 하나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가족의 사진들이 차례대로 나왔고 사진 뒤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1994년 석훈이 소풍날, 종길 씨는 야자 감독이라 무덤. 1997년 석진이 첫 발표회, 남편 출장 중. 2005년 가족 여행 취소, 학부모 상담 우선. 그녀는 내가 없었던 자리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 알고 있었고 그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며 받아준 것이 더 미안하고 더 아팠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상자 속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도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의 음성이 담긴 녹음이었어요. 종길 씨, 이걸 들을 날이 올까 싶지만 혹시 내가 먼저 간다면 내 진심을 꼭 전하고 싶어서 남겨요. 나는 외로웠어요. 아이들 곁에선 늘 웃고 있었지만 당신 곁에선 늘 허전했어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더는 듣지 못하고 재생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너무 아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술 한 잔 없이 처음으로 날 세웠습니다. 그동안 묻어둔 수십 년의 감정이 그날 밤 전부 쏟아졌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분노도, 모두. 다음 날 나는 큰아들 석훈이를 불렀습니다. 무작정 전화를 걸어 점심이나 함께 하자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단호했습니다. 저 아버지한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말 기억하시죠?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 그대로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는 정말 모르셨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몰랐다. 그게 제일 미안하다. 나는 내 방식대로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석훈이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지금 들으니 조금 낯설어요. 아버지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가족에게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석훈아,
너도 아버지이자 남편이 될 날이 올 거다. 그땐 내가 알게 될 거야. 사랑은 말로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 후회가 없더라. 그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대화는 짧았지만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아주 조금의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 석진이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어디 같이 다녀오실래요? 대청호 근처라도 걷자고요. 엄마가 그 길 좋아하셨잖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둘이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물이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석진아, 너는 나 미워하지 않았니? 석진이는 걸음을 멈추고 내 손을 한번 잡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릴 땐 아버지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무섭고 어렵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표현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그 순간 나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인 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남긴 앨범을 석진이와 함께 펼쳐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쩌면 다시 시작이라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동안 나는 큰아들 석훈이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직접 연락하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날 카페에서 흔들리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는 말은 차가웠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상처와 사랑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 저녁 석훈이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서로 눈을 피하지 않았고 기다란 침묵도 그리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나오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간 석훈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쓰신 편지 저도 봤어요. 석진이 형이 보여줬어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까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왜 엄마가 그런 말을 남겼을까? 왜 아버지를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을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나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봤지. 말은 없었지만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부족했던 거, 가족과 멀어졌던 거,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야. 석훈이는 밥을 한 숟갈 떠먹고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엄마가 아버지를 그렇게 이해했는데 저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해도 돼. 아버지로서 그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미움 속에도 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걸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됐어. 그 말에 석훈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움도 원망도 그리고 이해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좀 같이 걷고 싶어요.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넘게 서로 쌓아온 오해와 거리, 그 벽이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야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 당신 말대로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지는 거더라. 그리고 서랍 한켠에 보관해 두었던 아내의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건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후 책갈피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지요. 짧은 메모였지만 그 속엔 한 줄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길 씨, 아이들과 마음이 닿는 그날이 오면 나 대신 꼭 안아주세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다음 주 일요일 작은 식당에서 다시 가족을 만났습니다. 석훈이, 석진이, 그리고 그들의 아내, 아이들까지. 식당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몇 초 동안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손주들은 나를 향해 할아버지 하고 달려왔습니다. 나는 그 순간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이 내 무릎을 붙잡고 안아주세요 하는 말에 나는 두 팔을 벌려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가장 원했던 날이야. 이렇게 모두 모여 앉은 날, 내가 지금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구나. 식사가 끝난 뒤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려는 순간 나는 석훈이를 조용히 불러 어깨를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내가 해낸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하게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종길 씨, 이제 됐어요.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저는 충북 청주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펼치고 아내가 쓰던 찻잔에 커피를 따르며 잠깐이나마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주방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아내가, 그 옆에는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지난날의 고통도, 수치도, 울분도 모두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나들과는 아직도 조심스럽고 어쩔 땐 내가 한마디 더 조심해야 할까 망설여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내게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하고 문자를 보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작은 아들 석진이는 요즘 자주 전화를 합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며느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하찮은 일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는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손주가 영상통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랑 늘 함께 있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살 겁니다. 그녀가 남긴 따뜻함을 내 말투, 내 행동, 내 마음에 녹여서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행동, 눈을 마주쳐주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할 일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입 밖으로 꺼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 하나가 오랜 시간 쌓인 벽을 허물 수 있으니까요. 미안하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낯간지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다리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 다리를 너무 늦게 놓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위로 한 발 건너와 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신가요? 혹시 멀어져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밤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잘 지내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가슴을 엷게 만들고 다시 따뜻한 관계로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조용한 용기가 한 가정을 다시 잇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편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본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편지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사랑, 용기, 변화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